그래서 땅끝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땅끝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작품이었고, 땅끝의 그 의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 뒤바뀌는 분위기를 잘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거, 땅끝의 의미가 매 연마다 변한다는 것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윗글은 갈래와 관련하여, 자 이제 갈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갈래라고 하는 거는 이 시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그 뭐냐, 시인지, 시, 뭐 소설, 아니면 극갈래, 이런 거인지 수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시잖아. 시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라는 거 포인트, 일정한 운율 포인트, 반복을 통한 리듬감 당연히 포인트, 반복을 통해 리듬감 포인트. 그 다음에 잠깐만요. 동현아, 너 지금 우리 수업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열공독서실로 갔네. 넣어줬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비유와 상징도 많이 사용합니다. 같이 밑줄 그어주시고요. 근데 논리적 전개, 객관적 사실, 개념 정리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설명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같이 정리해 볼까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허구적 또는 거짓말과 서술자, 등장인물의 뭐 심리 이런 또는 뭐 시점 이런 것들의 단어가 나올 때는 소설을 골라야 된다라고 갈등까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극갈래는 이제 대본을 의미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본이다 보니까 현재형 어미를 써. 뭐 등장하며,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갈등 그리고 현재형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경험 또는 뭐 깨달음, 생각 이런 것들을 적었다. 또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두고 이런 거 특히 1학년 때 꼭꼭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2학년부터는 이런 거 이제 잘 물어보지 않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물어보는 거는 1학년 때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천천히 필기하고서 넘어갈게요. 선생님 마음으로 30만 세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이건 안 써도 괜찮아. 머리로 기억할 수 있어. 시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묘사해야 되잖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림 그리듯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상 중에 시각적 심상이 없을 수가 없어. 모든 시 전체에 여기 부분은 청각, 여기 부분은 미각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서
나머지 감각은 표현할 수 있어도 전체는 그냥 항상 시각이야. 항상. 언제나. 그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2번 가봅시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우리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중학교 때는 대부분 적절한 거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2번의 답부터 볼게요. 2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항상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 작품의 주제가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다잖아. 단순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라고 하는 거랑 내가 주제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뭔가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3년이면은 이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이면 주제를 강력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고 아래쪽에다가 쓰면은 주제와 맞지 않은 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 혹은 버텨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면 절망 속에도 희망 이 말이 되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땅끝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여기 별표 3개 합시다. 선생님이 땅끝이 문제 낼 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3번 문제예요. 3번에서 보면은 물론 문제는 선생님이 쉬운 거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번이 적절하지 않은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라고 하는 거. 1년 또는 2년 같은 경우 우리 특히 2년에서 나오는 땅끝은 나의 동경이었다는 거. 동그라미 동경 부분의 포인트. 두 번째로 몇 버튼 땅끝에 서게도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절망과 한계 동그라미 절망과 한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땅끝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의 땅끝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물러날 곳 없음의 밑줄 물러날 곳 없음. 근데 그 다음에 늘 젖어 있다는 거, 늘 젖어 있다는 것에서 절망 속 희망, 절망 속 희망, 동그라미, 절망 속 희망, 동그라미 꼭 요거대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다,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화자가 여기서 보면은 삶을 성찰, 삶의 희망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절망 속에서도 자기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희망을 찾으려고 올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2번, 3번에서 충분히 빌드업해서 선생님이 답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번 너무 쉬웠죠? 여러 번 설명한 부분이므로 4번에 2번이 주제라는 거 알면은 넘어갈게요. 자, 5번 갑시다. 5번 문제에서 여러분 심상이라는 글자 보이죠? 심상. 심상이라는 글자에다 같이 씁시다. 감각, 이미지. 앞으로 이 심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감각 또는 이미지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감각에는 우리 5가지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라고도 당연히 쓰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5번에 일단 가장 적절한 거는 4번. 여기서 니은에서 보면은 니은을 읽어보면은 아가리를 쳐들고라고 표현하죠. 달려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앞에 부분부터 보면 뒷걸음질만이 허락되어 있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들고 이러는 걸 봤을 때 뭔가 나한테 되게 위협적인 공간이라는 거를 같이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억에는 촉각적인 게 없었어. 기억에는 촉각적 삐걱삐걱이잖아. 우리 여기서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거는 청각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건 여기 시각이었으니까 청각하고 시각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 그러면은 니은에는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니은에는 청각이 없었고 역시 후각도 없었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 말했다시피 2번에서 말한 것처럼 니은에는 청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1, 2, 3, 4, 5번 중에 나 질문 있다 손. 질문 없으면 손 내리고 있고 질문 있으면 손 없어요.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6번 A의 표현 방식과 같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데 일단 A가 뭔지 다시 보면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는 무슨 법 골라라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역설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럼 6번에 표현법 역설법 고르면은 1번이죠. 차가운 눈 속이 뜨겁게 빛나면 차갑다는 거야? 뜨겁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뭐뭐처럼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직유법. 내 가슴은 강물, A는 비다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은유법. 5번도 직유법. 음 4번은 뭐 딱히 표현법이라고 볼 만한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땅끝이니까 바로 7번으로 갈게. 7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1번 어떤 단어가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 여기서 이렇게 시를 고를 때는 대부분 시 전체를 보고서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1번에 말이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문제 풀 때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그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 극복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두려워하고 물러선다고? 극복해야 되는데 물러선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어울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울 모든 작품들의 공통점인데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면 물러서잖아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자, 8번 사용된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 바로 보게 되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건 답 2번이었습니다. 이 근입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 화자가 산 너머 노을을 보기 위해서 활용했던 거지. 그치? 산 너머 노을을 보려고 활용한 도구인데 포인트는 삐걱삐걱 떨고 있었지. 삐걱삐걱 그리고 떨고 있었지 이런 단어들을 보았을 때 좌절된 꿈의 좌절을 보여주기 때문에 든든한 지지대라고 하는 이런 긍정 단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긍정 단어, 부정 단어 표시하는 거 되게 강조하는 편이거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시어였어요, 여러분. 근데 든든한 지지대라고 하면 되게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세모하고 동그라미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9번 갑시다. 9번 가기 전에 이제 여기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미스터 방이니까 미스터 방 시대적 배경도 기억을 해야 되죠. 광복 직후에 그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긍정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백주사도 미스터 방, 방산복도 다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회주의적 인물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산복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권력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인물인 거죠. 사실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면의 변화는 없는 인물이야. 내면은 그대로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찌질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뭔가 허세 가득한 인물로 조금 묘사가 돼요. 왜냐하면 돈 벌겠다고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다시 서울 갔다가 그러는 거잖아. 뭔가 기회를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방산복이 그 S소위와 S소위의 그 통역관으로 권력을 얻게 되면서 겉모습은 이제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로 변했지만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김치를 쭉 찢어 먹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옛날에 그 방산복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였죠. 사실상 친일파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삐뚤어진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필기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넘어갈게요. 9번으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첫 번째 문제는 갈래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어. 그치? 여기는 소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소설 포인트 같이 밑줄 그을게요.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세 번째에는 어딘가 있을 법한 이야기, 밑에다 쓸게요. 허구성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허구가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개성적 인물이 특정 시대에서 사건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서술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는 뭐가 잘못되었느냐? 행동과 대사라고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행동하고 대사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행동을 지시문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극갈래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갈등으로 전개를 하기는 해. 극갈래도. 우리 막장 드라마 생각해. 막 끊임없이 갈등이죠. 맨날 고구마 먹었다 사이다 먹었다 고구마 먹었다 사이다 먹었다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갈등은 있지만 행동과 대사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10번. 10번에서 요거는 약간 함정이 있었던 문제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백주사랑 백선봉이 같은 인물이야 다른 인물이야. 여러분 같은 인물이면 끄덕끄덕, 다른 인물을 생각하면 도리도리. 하나 둘 셋. 그치. 백선봉하고 백주사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일단 10번에 우리 답은 3번이었죠. 그러면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잖아. 그럼 니은하고 리을이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야 되겠지. 잘못 뉘우쳤나요 여러분? 아니죠. 쓰레기였습니다. 잘못 뉘우치지만 X. 리을. 힘이 없어 백주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한다. 너무 착하지 않아? 이 글자만 읽어보면?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이 내용 우리 그냥 백주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쳐도 너무 긍정적이잖아. 그럴 수 없어. 방산복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리을은 고쳐야 되나요?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말이면 백주사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림 이런 거죠. 여러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잊지 마세요. 이거는 방산복의 권력이 아니라 S소위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방산복이 내가 뭐 말 한마디면 되찾아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진짜로 그럴 수 있는지는 몰라. S소위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그런 거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재산을 찾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게 마치 내 능력이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알아둘 사자성어 호가 호위.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호가 호위 무슨 뜻인가? 남의 권력을 빌려서 남의 권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 위세는 이제 그 내가 막 파워가 있어 약간 이런 방산복의 그런 마인드.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 자, 다들 필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 너무 쉽죠. 1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익이 되는 사람이 붙어서 출세하려는 인물 밑에 쓸게요. 기회주의.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은 꼭 질문하는 애들 있어. 3번으로 선생님 백주사 같은 사람 3번 하면 안 되나요? 백주사는 방산복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방산복 막 칭찬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 글의 주인공은 백주사가 아니라 방산복이잖아. 미스터 방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 방산복이나 그 백주사도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거야.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 방산복 완전 무시했을 텐데 자기한테 도움된다고 하니까 막 붙어가지고 알랑방구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더 적절합니다. 자, 12번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가 부분이 무엇이 어떤 부분인가 일단 좀 먼저 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초반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초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백주사보다 더 하급이었던 그런 계급이 바뀌어서 이제는 백주사를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12번에 2번이 되는 거죠. 백주사는 방산복의 태도에 불만을 갖는다. 그래서 어딘가 특히 말해보면 이 향리의 예법으로 이 부분이 그래요. 괘씸하게 일단 짝이 없었다부터 불만이 드러나고 있고요. 향리의 예법으로 따지면은 방산복이는 나한테 무릎 꿇고 술도 이렇게 옆으로 마셔야 되는데 근데 술 드시오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이런 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서 아 여기 부분이구나 라고 체크해 두고 눈으로 잘 봐두고 우리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13번 갈게요. 가해사 백주사가 아까 전에 괘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은 바로 그 밑에 부분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 13번에 가장 어울리는 답은 3번. 방산복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자존심이 상해서라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불손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을 모를 수 있으니까 버릇없거나 겸손하지 못하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선 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정이야. 안 좋은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체크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럼 14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일치, 불일치라고 해요. 내용을 이제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백주사가 순사를 했던 백주사, 이런 정보 없었어. 그 아들이 순사로 일했다는 거 있었지만 여기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힘든 농민을 돕고 살았다. 아니었죠. 삥 뜯었죠. 훌륭한 이거 반어법이면 가능한데 아닌 뉘앙스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은 외가를 피해서 외가로 갔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백두산에 왔다가 처가로 갑니다. 백두산에 왔다가 처가로 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가서 15번도 어느 부분인가 보면 다가 미시다방 여기서부터 하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미스터방이 흔쾌히 당연하지 뭐 나만 믿어 라고 하다가 몰락하는 장면까지 이제 마지막 후반부였어요. 그럼 가장 적절한 거 보면은 15번의 답은 2번이야. 근데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1번을 고를 수는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호가호위라는 말 했었잖아. 그래서 방산복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방산복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이거는 모두 다 S소위의 권력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가능하진 않아. 그리고 또 허세 부리는 거야. 허세라는 걸 잊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호언장담 큰 소리 떵떵 치는 거는 맞지만 1번은 진짜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이것도 그냥 호언장담. 내가 막 이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16번 그리고 여러분 별표. 아이고! 16분 별표. 3개. 만약에 조금 고난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보기를 가지고서 내는 이 부분에 관련된 게 조금 꼬아서 낼 수 있어. 이 작품은 등장인물을 비꼬는 의도로 만든 거잖아. 방산복과 백주사를 비꼬기 위한 그런 작품으로 만든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게 웃긴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먼저 희화화의 개념 꼭 기억하세요. 인물의 외향이나 성격 또는 상황이나 사건 자체를 우습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과장, 축소, 왜곡 이런 거고요. 불합리혹은 허위, 허세와 같은 부정적인 양상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희화화하는 거를 우리가 해학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골개미를 드러낸다 해도 괜찮아요. 골개미가 해학에서 오는 문학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골개미 하면 그냥 웃긴 거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희화화를 통해서 이 작품 자체를 되게 웃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화화는 사실상 풍자의 개념인 거예요. 풍자라고 하는 거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풍자는 해학 플러스 비판의 의도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게 쟤를 까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잘난 척하거나 막 이런 사람한테 누가 한마디 하면서 다들 깔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비웃게 되는 분위기 있잖아. 그런 거를 희화화, 풍자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1번, 2번은 다 중요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포인트에서 1번, 2번 별표해 주세요. 5번도.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라서 그냥 이 파트는 이렇게 웃기는 거구나라고 외워도 괜찮을 정도야. 자, 그런데 우리가 답인 3번을 볼게. 디귿을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디귿이 무슨 대사였냐면은 여기 쥐상우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소연 백주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일단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겉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거야. 겉모습이 못났음. 일단 여기서 희화화가 한번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다 따르면서 맞장구를 쳐 보비위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아부를 떨고 있는 거잖아. 장산복에게 자기보다 못난 장산복에게 아부하는 장면인 거잖아. 이거 역시 그 사람의 능력을 깎아서 희화화하는 장면이야.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양과 행동을 이제 비판을 까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쓰는 시간 선생님 마음으로 10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10초 지나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은 외양, 과거와 달리 초라해진 외양이 아니라 원래 그냥 못생긴 거야.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부정적 인물의 말로가 뭐냐면은 결과, 그 사람이 그렇게 몰락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표현하는 게 말로라는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겉모습과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백주사가 그만큼 좀 찌질한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17번 이제 문법 파트예요. 문법 파트는 이번에는 좀 일부러 쉽게 냈어. 최대한 조금 기본을 내가 잘 가지고 있나를 느끼기 위해서 좀 쉽게 냈는데, 내가 여기를 많이 맞을수록 그래도 기본이 좀 다져진 거고 개념을 외운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답은 3번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쉽죠. 두 개가 바뀌었어. 객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고, 그리고 객체 높임은 서술의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인 거죠. 상대 높임은 상황이나 청자의 심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내가 너랑 좀 안 친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친하. 했어요. 라고 더 가볍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18번.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죠. 자, 1번부터 고쳐볼게요. 깨서는 조사를 사용한 건 맞는데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 표현이 아니라 상대 높임으로 주체 높임으로 바꿔야겠네요. 니은은 소개하신이라고 하는 거지. 소개하신. 그래서 여기서 시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 선함할 어미이고요. 그래서 주체 높임인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디귿의 깨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로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인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사격조사니까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체 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임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갈래 높이는 종결 표현 아니죠? 상대 높임인 건 맞아요. 근데 높이진 않았어. 그냥 반말했지. 낮춤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자, 다음 19번 가보자. 주체 높임으로는 특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볼 때 지금 17번, 18번은 그냥 내가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면 그럴 때는 그냥 읽으면 돼. 19번도 마찬가지야. 얘를 가지고서 내가 뭘 쿵짝쿵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를 먼저 다 분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기흥으로 보아 특수어 어휘를 사용하여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대. 그럼 일단 할아버지가 높아졌나? 찾았고,
잡숫이다, 특수한 어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1번 제끼는 거야. 2번도 보면 니은으로 보아 서남할 어미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대. 미인이시네요.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을 직접 높이나 했더니 주어는 선생님의 따님이거든요. 그럼 얘는 간접 높임이야. 높여야 할 대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럴 때 그냥 가족도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묶어서. 그래서 그런 대상을 높이는 거를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인이시네요 해서 시라고 하는 높임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얘는 간접 높임이었어요. 그럼 선생님 3번은 어딨나요? 원래 따님께서라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의 따님께서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여기에서 깨서는 그냥 생략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런 거지. 슬기가 밥을 먹었다 라고도 쓰지만 슬기 밥 먹었다 해도 우리 이야기에는 이게 납득을 하죠. 이런 것처럼 격조사는 자주 생략을 하는데요. 이것도 주체를 높여주는 격조사이기 때문에 주격조사라고 부르죠. 격조사.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는 시라고 하는 거, 서남할 어미 시,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시었다 해서 주체 높였고요. 주어를 높이는 조사를 통해 서술의 주체, 주어를 높이는 조사 같은 경우는 깨서 쓴 것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4번, 5번도 다 맞았습니다. 20번 바로 갈게요. 아버지로 높이래. 아버지로 높여서 하래. 그러면은 선물을 주러 집으로 갔다 해서 주러하고 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러라고 하는 표현을 고쳐야 되는 거지. 친구에게 대신에 조사도 바꿔야 되고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 이거는 거죠. 답. 그래서 1번. 아니. 1번. 미안. 저는 순간 다른 답지랑 헷갈렸어. 여기까지 다 체크되었나요, 여러분? 혹시 높임 표현에서 질문 있으면 손. 김이나 질문 없어? 괜찮아? 끄덕끄덕? 오케이. 자, 그러면은 21번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 여러분. 별표. 이건 그냥 고난도라서 별표야.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상대 높임 표현이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상대 높임이 이렇게 나오면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일단 답은 4번이야. 먼저 니은부터 볼게요. 우리는 비격식체에서 고르는 게 조금 그래도 쉬워. 비격식체에서 해요체는 존댓말이고 그리고 이 니은은 낮춤말이야. 그러니까 반말이라고 해도 돼. 그러면은 일단 니은이 존댓말이면 안 돼. 그러면 답하시오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십시오도 안 돼. 줘요도 안 돼. 그러면 일단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5번부터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니은 반말이군 이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기억을 봐야 되잖아. 하오체잖아. 하오. 하십시오랑 하오랑 구별해서 여러분이 중요할 건 이 받침 비읍이야. 비읍 받침이 들어가면 하십시오고 비읍 받침이 없으면 대부분 하오체야. 그러면은 보면은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비읍 받침 있고 나에게 주오에는 비읍이 없어. 맞나요, 여러분? 4번의 기억에는 비읍이 없고 2번의 기억에는 비읍이 있어.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기억은 그러면 2번의 기억은 하십시오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1번의 니은 답하시오잖아. 얘는 하오체일까 하십시오체일까? 비읍 있으니까 하십시오체일까? 아니야. 정답이라는 건 글자잖아. 하시오만 따지는 거야. 하시오만 따졌을 때는 아니니까 얘는 답하시오는 얘는 하오체가 되는 거지.
여기에 앉게 개로 끝났죠? 여기 개 같이 개로 끝났죠? 하겠지. 뭐뭐 하지 마라.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의 기억은 해라예요. 해라. 마라. 해라. 여기서 라. 둘 다 라로 끝났으니까요. 4번에 니은이 해체는 거는 저라니까 얘도 해라체겠죠? 저요 하면 뭘까요? 해요체가 되는 거지. 끝에 있는 글자 중심으로 따져보면 조금 더 문제 풀기 쉬워요. 자, 그 다음 22번.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다희한테 하는 말인데 한 명은 다희야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래? 반말했고 정다희 학생이 학생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은 비공식적인 상황이어서 비격식체, 나에서는 격식체 썼구나. 답 2번. 바로 23번 넘어갈게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쓰라고 했어. 주체 높임이면은 일단 뭐 깨서나 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골라내는 거야. 깨서가 있나 없나. 깨서랑 시가 있나 없나를 이제 일단 골라내야 돼. 그러면 기억에는 1번에는 아버지께서 있고요. 2번에는 가셨다 있고요. 3번에 없고요. 4번도 없고요. 아버지께서 5번에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 찾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모시고 여기부터 바로 객체 높임 있네? 그럼 답 일단 1번이네요. 2번에는 객체 높임 없고요. 5번에도 없습니다. 5번에는 여기도 주체 높임 있다. 시도 주체 높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1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시문을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먼저 골라낸 다음에 나머지를 골라내세요. 마지막 24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볼게. 답은 5번입니다. 바뀌었죠? 완료상은 뭐뭐 버리다. 완료 진행상에 뭐뭐 고 있다예요, 여러분. 알겠죠? 혹시 여기 문법에서 질문 있다 손? 나 괜찮다 손? 재영이 질문. 응? 그치? 되었나요? 또 질문 있나요, 친구들? 그러면 그러면 여기 써야겠다. 주십시오는 하십시오 체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아직은 더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